살면서 그런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건넨 손길이 사실은 낭떠러지로 떠밀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기막힌 순간 말입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없어도 자식만큼은, 그리고 그 자식이 데려온 사람만큼은 내 살붙이라 믿고 살았는데 말이죠. 새벽 5시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시장 골목입니다. 30장 넘게 넘긴 달력이 무색하게 며느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떡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좀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갓 쪄낸 떡 반죽을 치대는 동안 며느리는 구석에서 은밀하게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냅니다. 며느리 유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용컵을 손에 쥐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네요. 그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가루 한 줌을 찻잔에 조용히 털어넣습니다. 숟가락조차 쓰지 않고 잔을 살살 흔들어 녹이는 그 손길이 너무나 익숙해 보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거 드시고 기운 내셔야죠. 그 잔을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2세 박수님. 과연 저는 이 따뜻한 한 잔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저는 이곳 양평 전통시장에서 30년 넘게 떡을 빚어온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고생이야 말도 못했죠. 그래도 인절미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새벽 공기 마시며 떡매를 치다 보면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도 마음만은 개운했습니다. 제 하나뿐인 아들 준석이가 번듯하게 자라준 것도 다 이 떡집 덕분이었으니까요. 1년 전 준석이가 유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하늘이 도운 줄 알았습니다. 아내 잃고 혼자 겉돌던 아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거든요. 유진이는 참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반말이 당연한 요즘 세상에 깍듯이 존댓말을 쓰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러 청소까지 해줬으니까요. 시장 상인들은 다들 저더러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일주일 동안 제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손님한테 거스름 돈 내어줄 때 자꾸 숫자가 헷갈리는 겁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제가 드리는 녹용 챙겨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유진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면 저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잔을 비웠습니다. 오늘도 유진이가 사온 녹용을 마시고 나니 머리가 띵합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된 것처럼 세상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죠. 떡을 써는 칼끝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빛이 유난히 차갑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금요일에 은행 좀 같이 가요. 요즘 보이스피싱 무섭다는데 제가 계좌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유진이 불쑥 말을 꺼냅니다. 은행이라니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보상금과 제가 평생 모은 15억이 든 그 통장 말입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유진이는 왜 갑자기 정리하자고 하는 걸까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바쁜데 너까지 신경 쓰게 해서 뭐하니? 제 거절에 유진의 손이 멈춥니다. 그릇 닦는 소리가 끊기고 정적이 흐르죠.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그 미소는 간데없고 낯선 여자의 서늘한 얼굴이 거기 서 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사고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 아침 10시에 모시러 올게요. 강요는 아니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이 공기 속을 채웁니다. 유진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떡 판만 바라봤습니다. 왜일까요? 고맙다는 생각보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이 느낌은 평생 사람 상대하며 살았던 제 직감이 처음으로 저에게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30년지기 옥자가 떡을 사러 왔습니다. 제 안색을 보더니 대번에 묻더군요. 순임아,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어디 아프니? 저는 머뭇거리다 유진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금요일에 은행을 가기로 했다고요. 옥자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너 며느리 너무 믿지 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도장 함부로 찍어주면 안 된다. 옥자의 그 말이 그날 밤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통장을 꺼내 품에 안고 누웠는데 자꾸만 유진의 차가웠던 표정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라면 떡지는 냄새로 활기찼을 새벽이었겠지만 오늘은 가슴속에 돌덩이를 얹은 듯 먹먹하기만 하네요.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옷깃을 여몄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이 30년 세월이 묻은 통장과 인감을 챙겨 넣었죠. 손끝이 자꾸만 가늘게 떨려옵니다. 오전 10시 정각. 유진이의 차가 집 앞에 멈춰 섭니다.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리는 저 아이가 왜 오늘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차에 올라타자 유진이가 제 벨트를 직접 메어줍니다. 참 다정한 손길인데 살결이 닿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더군요. 어머니, 오늘 안색이 참 좋으세요. 어서 다녀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양평시장 골목이 멀어지는데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기분이 들더군요. 유진이는 운전하는 내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 여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제 숨을 옥죄어 왔습니다. 은행 안은 시원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대기 인원이 제법 많더군요. 유진이는 능숙하게 번호표를 뽑더니 저를 대기석 구석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유진이가 자꾸만 뒤쪽을 흘깃거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따라가 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핸드폰만 보며 앉아있더군요. 기분 탓일까요? 그 남자들의 시선이 제 가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그들과 아주 찰나의 눈빛을 주고받는 걸 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옥자가 했던 경고가 머릿속에서 경종처럼 울려 퍼졌죠.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제 차례입니다. 유진이가 제 팔짱을 꽉 끼고 창구로 이끕니다. 마치 도망이라도 갈까봐 붙잡는 것처럼요. 창구 안쪽에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김지혜라고 적혀 있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어머니 계좌 좀 정리하려고요. 여기 통장이랑 인감 신분증요. 유진이가 제 가방에서 통장을 가로채듯 꺼내 지혜 씨에게 건넵니다. 지혜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진이가 내민 추가 서류를 보던 지혜 씨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서류를 넘기는 손가락 끝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지혜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시스템 확인이 필요하다며 안쪽으로 들어갔죠. 유진이는 다리를 까딱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2분쯤 지났을까요? 돌아온 지혜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시스템에 주소가 조금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요.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씨가 통장을 제게 건네줍니다. 유진이가 옆에서 내용을 보려고 고개를 들이밀자 지혜 씨가 황급히 통장 속 페이지를 덮으며 제 손으로 꼭 쥐어줍니다. 제 손등 위로 닿은 지혜 씨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통장 갈피 사이에 아주 작은 메모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서류 봉투를 뒤적이는 사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하게 적힌 단 8글자. 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쳐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를 바라보니 그녀는 절박한 눈빛으로 화장실 쪽 비상구를 눈짓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어머니, 왜 그래요? 거기 서명하시면 돼요. 서명하고 빨리 병원 가요. 유진이가 제 팔을 낚아채며 볼펜을 쥐어줍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머리가 빠르게 돌아간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배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갑자기 속이 안 좋네. 화장실 좀 얼른 다녀올게. 어머니, 금방 끝나요. 이거 하고 가세요. 유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지혜 씨가 서류 뭉치를 쏟으며 유진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거 중요한 서류인데 좀 도와주세요. 그 틈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천천히 의심받지 않을 속도로 걷다가 코너를 도는 순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비상구 계단을 향해서요. 무릎이 부서질 것 같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건물 뒷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데 온몸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은행 문이 열리고 유진이와 그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뛰쳐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찾는 사냥개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렸죠. 저는 근처에 서 있던 택시 문을 벌컥 열고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양평시장으로요. 택시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차 바닥에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창밖으로 유진이가 악에 받친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알던 그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늑대의 얼굴, 딱 그 모양새였죠. 주머니 속의 쪽지를 꺼내 다시 봅니다. 지혜 씨는 왜 저를 도운 걸까요? 유진이는 대체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가방 안에 통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오직 한 사람. 시장통에서 30년을 함께 늙어온 친구 옥자뿐입니다. 택시가 시장 골목에 들어설 때까지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제 전 재산과 목숨을 노리던 그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설사 그게 제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 해도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지나가는 검은색 승용차만 봐도 유진이가 쫓아온 것 같아 심장이 오그라들었죠. 시장 어귀에 내리자마자 쫓기듯 옥자의 가게로 숨어들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소리가 가득한 이곳이 오늘따라 낯설고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구석방에 앉아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옥자는 제 몰골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나니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일군 인생인데. 순임아, 일단 진정해. 준석이한테 연락은 해봤니? 자식이 그래도 엄마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 옥자의 말에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제 아들 준석이는 착한 아이니까요. 며느리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도 아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유진이가 엄마 갑자기 사라졌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엄마 치매 증상 심해진 거라니까 왜 자꾸 이래? 빨리 집으로 와. 유진이가 약 챙겨놨대.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는 그 단호함. 유진이가 이미 아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준서가 며느리가 나한테 약을 먹여. 내 돈도 가져가려고 해.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유진이가 엄마 지극정성으로 모신 거 온 동네가 다 알아. 지금 엄마 정신 이상해서 하는 소리야. 경찰에 실종 신고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 뚝 끊긴 전화기 너머로 정적만이 흐릅니다. 30년 넘게 떡을 빚어 먹이고 입히며 금쪽같이 키운 내 아들이 이제 저를 미친 노인네 취급합니다. 가슴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밤이 깊었습니다. 시장 셔터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고 사방이 조용해질 무렵 누군가 뒷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립니다. 옥자가 경계하며 문을 열자 낮에 은행에서 봤던 그 여직원 지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지혜 씨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죠. 할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여기 계실 것 같아서 퇴근하고 시장을 다 뒤졌어요. 지혜 씨는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작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마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혜 씨의 어머니도 3년 전 유진과 같은 수법을 쓰는 일당에게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도 신분도 다 가짜예요.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약을 먹여 치매로 몰고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조직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경찰에 말해도 증거가 없다고 아무도 안 믿어줬고요. 지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지혜 씨는 어머니를 잃고 난 뒤 그 일당을 잡기 위해 일부러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지점에 취업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일당의 핵심인 유진이 제 통장을 들고 나타난 걸 본 거죠. 할머니, 지금 도망치시면 안 돼요. 도망치면 정말 치매 노인으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럼 영영 못 나와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망치는 것만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제 재산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가 그 악마 같은 여자에 의해 지워질 판이었습니다. 지혜 씨, 내가 뭘 하면 되겠소? 나 이렇게 허무하게 안 죽어. 우리 아들놈 눈뜨게 해줘야 하고 내 남편이 남긴 저 가게도 지켜야 해. 지혜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놈들의 우두머리가 내일 양평으로 올 거예요. 할머니 재산을 완전히 넘겨받으려고요. 그놈들이 방심했을 때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저는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어 초라해진 노파가 아니라 30년 동안 거친 떡매를 휘두르며 자식을 키워낸 강인한 박수님의 얼굴을요. 그래, 늙었다고 가만히 앉아 당하진 않으마. 30년 떡 빚은 손맛이 어떤 건지 그년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옥자도 옆에서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자식은 남이 되고 생면부지 남이었던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준 기이한 밤입니다. 저는 지혜 씨가 건넨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지혜 씨가 건네준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썼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돋보기 안경 같지만 이 작은 렌즈가 오늘 제 목숨줄이 될 겁니다. 거울 속에 저는 넋이 나간 듯 초점이 흐릿한 치매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네요.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상대하며 산 덕분에 표정 하나 숨기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유진이가 달려나옵니다. 제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울먹이는 척을 하는데 그 손길이 징그럽게 느껴지더군요. 거실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바로 조직의 우두머리 태준입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여기 이분은 제 친척 오빠예요. 어머니 재산 관리 도와주러 오셨어요.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흔들어 봅니다. 그러더니 유진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완전히 맛이 갔다는 뜻이겠죠. 할머니, 여기 서류 보이시죠? 여기 지장만 찍으면 이제 고생 끝이에요. 따뜻한 병원에서 편하게 쉬시기만 하면 됩니다. 태준이 내민 서류는 재산 포기 각서와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제 평생의 피땀이 담긴 15억과 우리 아들의 미래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선전포고였죠. 유진이는 제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며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어머니, 얼른 찍으세요. 그래야 준석 씨랑 저랑 행복하게 살죠. 어머니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돼요. 지혜 엄마처럼요. 유진의 입에서 지혜 씨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지혜 씨와 옥자가 밖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지혜 씨가 마련한 인터넷 생중계 방에는 이미 수천 명의 시청자가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진아, 너도 참 독하다. 어떻게 1년 동안 녹용에 약을 타서 먹일 생각을 했냐? 이 노인네, 뇌가 다 녹아내렸을 텐데. 오빠, 노인네들은 좀 모자라야 다루기 편해. 진작 죽여버릴까 했는데 건물 보상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유진이가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태준과 유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래, 내 뇌가 녹아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순식간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고 태준의 눈이 경악으로 물듭니다. 저는 제 손에 묻은 인주를 유진의 하얀 원피스에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녹용 맛이 좀 쓰더라니 내 마음보가 써서 그런 거였구나. 유진아, 내가 30년 동안 떡 빚으면서 별의별 인간들을 다 봤는데 너처럼 속이 시커먼 떡은 처음 본다. 이 노인네가. 유진아, 약 제대로 먹인 거 맞아? 야, 당장 지장 찍어. 태준이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저는 책상 위에 있던 뜨거운 찻잔을 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태준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 때 저는 안경테를 툭 쳤습니다. 지혜씨, 지금이야. 그와 동시에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지혜씨와 옥자가 제 곁을 지켰죠. 유진이는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거나 증거 있어? 이 할망구 치매야. 미친 노인네가 지어낸 말이라고. 저는 말없이 제 안경을 벗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설치된 모니터를 가리켰죠. 그곳에는 유진과 태준이 범죄를 자백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화면을 뒤덮고 있었죠. 살인마 며느리, 천벌을 받을 놈들. 유진이 수갑을 찬 채 제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저는 유진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녀의 주머니에서 제가 주었던 금가락지를 빼냈습니다. 이건 내 아들 짝 줄 거다. 너 같은 괴물한테 줄 게 아니야. 경찰차가 멀어지고 아들 준석이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발등을 붙잡으며 통곡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눈먼 사랑이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준석아, 가서 내 처가 저지른 일들 똑똑히 보고 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어머니 소리 하지 마라. 당분간은 내 자식 없다 생각하고 살란다. 저는 옥자와 지혜씨를 데리고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가 참 달더군요. 지옥 같던 집을 나와 시장 골목에 발을 들이니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떡을 빚어온 이 거친 손이 오늘만큼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6시, 저는 여느 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며칠 사이 손등에 검버섯이 더 짙어진 것 같아 가만히 쓸어봅니다. 가게 문을 여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네요. 그 서늘함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실감을 전해줍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린 찹쌀을 안치고 불을 조절하는 이 익숙한 손놀림. 유진이가 건네던 그 몽롱한 약 기운이 아닌 구수한 쌀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저는 묵묵히 떡판 위에 찹쌀 반죽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떡매를 천천히 들어올렸죠. 어깨가 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반죽이 찰기를 머금고 매끄러워질 때까지 제 온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곁에서 지혜씨가 조용히 고무를 묻힙니다. 우리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란 콩고물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인절미를 하나하나 정성껏 썰어낼 뿐이었죠. 가게 밖 저 멀리 아들 준석이가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며칠째 집 앞에 서성이다 제가 눈길이라도 줄까 싶어 고개를 숙이는 그 아이. 예전 같으면 달려가 손이라도 잡아줬겠지만 지금은 그저 끓는 물을 솥에 더 부을 뿐입니다. 용서라는 게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점심 무렵 옥자가 겉절이를 한 대접 묻혀서 건너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제 인절미를 입에 넣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수니민의 떡을 먹어야 기운이 나지 하며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지혜씨도 그 틈에 섞여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네요. 그 웃음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대신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태준과 유진이 갇힌 그 차가운 담장 안 소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뺏긴 돈 일부를 되찾았다는 경찰의 연락도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저 오늘 빚은 떡이 잘 지어졌는지 고물이 골고루 묻었는지가 더 중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질녘 장사를 마치고 평상에 앉아 하늘을 봅니다.
지혜 씨가 제 어깨에 얇은 겉옷을 덮어주네요. 우리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갓 만든 인절미 한 덩이를 나눠 먹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30년 전 처음 떡집 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그 맛입니다. 지혜 씨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끼리 나누는 온기는 그 어떤 녹용보다 깊고 진하게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이 하나둘 켜집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도 조금씩 잦아들고 저 하늘에는 동그란 보름달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앞치마에 묻은 콩가루를 툭툭 털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저는 다시 쌀을 불리고 떡매를 칠 겁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제 손으로 빚은 황금빛 인절미가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줄 거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신이 견뎌낸 그 쓴맛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소한 콩고물 속에 묻힐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수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